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32살,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다잡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겪은 일은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남자친구의 큰엄마라는 분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건넨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이 되었고 저는 결국 도망치듯 결혼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32살 평범한 직장인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역 국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엔 중견기업의 재무팀에 취직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잘난 것도 특별히 드라마틱한 일도 없었지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실하게 조용히 잘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생활 신조가 남에게 도움이 안 될지언정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건 내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애는 사실 대학 때 2번, 직장 초기에 1번, 총 3번 연애를 해봤지만 다 짧게 끝났어요.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며 천천히 함께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30대 들어선 이후부터는 소개팅도 조금씩 피하게 됐어요.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이 다가온 건 아주 평범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회사 부서 회식에서였어요. 새로 협력사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사처 온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땐 딱히 인상적인 건 없었어요. 단정한 외모에 말수는 적지만 조곤조곤 또박또박 말하는 타입.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날 회식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 택시를 같이 타게 됐는데 내릴 때 제 쪽으로 조용히 명함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연락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오늘 대화는 많이 못 나눴지만 참 조심스럽고 진중하신 분 같아서요. 솔직히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정중하고 신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 뒤 그가 보낸 첫 메시지 한 통에서 저희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를 평소에 부르던 것처럼 오빠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오빠는 정말 느긋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급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감정을 앞세우는 법이 없었고 항상 먼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점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들이대기 바빠서 참 거부감이 많았었거든요. 데이트할 땐 항상 제 스케줄에 맞췄고 식사할 때도 뭘 먹고 싶은지 뭘 안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묻곤 했습니다. 저를 늘 배려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가 교제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그가 말했어요. 나 라유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 위에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 내게 답을 주세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그에게 많이 가 있었어요. 서로의 가정사도 어느 정도 공유했고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연애 1년 차 무렵 저는 그의 부모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는 외동아들이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점잖고 인자한 인상이었고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런 착하고 단아한 아가씨는 처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 고마워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오빠도 가족 얘기만 나오면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항상 고마운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많고 오빠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부모 복 하나는 진짜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 전부였는데 이젠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연애 2년 차쯤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며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그 사람과 있으면 제가 편안하다는 걸 느꼈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특별히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한밤중에 눈물 펑펑 쏟으며 전화를 걸었는데 오빠가 한참 말없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내가 데리러 갈게. 출근할 땐 혼자 울지 마. 그날 아침 진짜 새벽까지 회사 앞까지 와서 따뜻한 커피랑 주먹밥 사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 이 사람이면 내가 기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그 순간 제가 감동을 먹었나 봐요. 결혼 준비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다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양쪽 다 첫째 자식이어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잡혔고 한복도 맞췄고 스승의 견적도 이미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화요일 그 사람의 큰엄마라는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친의 큰엄마의 얼굴을 봤었는데요. 얼마나 뜬금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상견례를 나흘 앞둔 평일 저녁,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쪽에서 엄마가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예, 너 잠깐 나와봐. 손님 오셨다. 응? 누가 우리 집에? 밖으로 나가보니 낯선 중년의 여성이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단정하게 핀을 꽂은 짧은 머리, 검정색 바지 정장, 낯설지만 어딘가 눈매가 익숙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말했어요. 아가씨군요. 나는 박성준의 큰엄마입니다. 결혼 상견례 전에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큰엄마? 분명 오빠는 외동아들이었는데 당황해서 쳐다보는 저에게 그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네 남자친구 성준이는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듣기 힘들더라도 오늘은 끝까지 들어줘요. 당신이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성준 씨의 큰엄마란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준이는 내 남편의 자식이에요. 내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애라고요. 그 여자는 내가 알던 친구였고 내 남편의 외도 상대였어요. 그 순간 귀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외도? 저는 이런 생소한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성준 씨 아버지가 외도에서 낳은 자식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여자, 그의 생모는 내 생의 지옥과도 같았어요.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결국 성준이를 낳고 그 여자는 아이만 막힌 채 사라졌고 내 남편이 자식이 없던 동생네 부부에게 입양을 시킨 거예요.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아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랑 성준이는 아직까지 모자지간으로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는 성준이만 보고 결혼할 생각까지 하는 것 같던데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아가씨가 성준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겪었던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반성커녕 내가 남편과 이혼해주지 않아서 성준이를 직접 키워보지도 못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런 여자가 며느리를 보게 되면 그 며느리를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가씨가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절대로 이런 여자를 시어머니로 둬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내가 그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여자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동문회였어. 나보다 한두 살 어렸던 그 여자는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었어요. 내 남편도 그땐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그 여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그리고 같은 라인. 이게 얼마나 재수없는 일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랑 자주 마주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가 자꾸 우리 집에 자주 오면서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설마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처음엔 단순한 이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여자가 수상쩍더라고요. 특히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그 여자는 마음에 든 남자가 있으면 유부남이든 아니든 상관을 안 하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남자를 꼬시는 타입이었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여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어느 날부터 남편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자주 마주쳤다고 했고 같은 헬스를 다닌다느니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을 자신도 알게 됐다느니 자꾸 남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했어요. 나중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날도 있었어. 대놓고 남편 유혹을 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꼬시는 거 말이에요. 자유연애의 끝판왕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집 주변에서 내 남편을 꼬시기 위해서 남편 퇴근길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미친 여자가 아닌가요? 우연이란 이름을 가장을 해서 남편과 자주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눈 후에는 퇴근길에 마주친 남편에게 자기 집에 불이 나갔으니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남편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후에는 대놓고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어서 남편을 잠들게 만들어 놓고 유혹을 했던 거고요. 그녀의 수법에 넘어간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남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여자라서 내 남편 이외에도 주변에 사는 다른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꼬시고 다녔더라고요. 한둘이 아니었죠. 근데도 내가 참았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모른 제 남편은 그 여자가 진심인 줄 착각을 하고서 나 몰래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1년 넘게 지속된 불륜이었어요. 내가 알게 된 건 하필이면 내가 유산을 하고 몸져 누워있을 때였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이 내 남편은 그 여자랑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 여행지 사진이 그 여자 블로그에 올라온 걸 보고 내가 그제야 눈치챘죠. 일부러 그 여자가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었어요. 내가 그 여자에게 다져 물었더니 그 여자 입지둥이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언니, 형부가 나한테 먼저 다가왔어요. 언니가 드세서 형부가 숨 막힌대요. 이혼하세요. 뭐하러 살아요? 언니가 더 이상 여자를 안 보인대요. 유산한 언니가 이젠 정이 떨어진대요. 추접스럽게 뭐하러 붙어 살아요? 이제 막 유산을 해서 힘든 내게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랑 남편은 법적으로는 이혼 안 했지만 각방을 쓰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대놓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여자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나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성준이에요. 근데 그 여자 아이 낳고 얼마 못 가서 새 남자를 따라 해외로 도망쳤어요. 그 아기를 결국 남편이 친자 확인까지 하고는 자기 동생 부부에게 제발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이 결혼하려던 남자예요. 난 그 아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죄가 없죠. 그냥 태어난 존재일 뿐이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여자, 그러니까 생모라는 사람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못해준 거 많지? 엄마가 지금이라도 널 돌보고 싶어. 결혼하면 엄마도 직장에 갈 수 있지? 그 여자는 지금도 성준이 인생에 끼어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에요. 자기 아들이 나 같은 엄마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남편과 불륜 우아한 로맨스로 미화를 시켰고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오히려 이혼을 거부한 나 때문이라고 세뇌를 시켰어요.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건 그 여자한테 아주 쉬운 일이에요. 내가 아가씨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가씨가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그 아이 분명히 당신을 사랑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가씨가 그 생목까지 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여자의 그림자 아래에서 아이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 여자 내 인생을, 내 결혼을, 내 가정을 조각조각 내버려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양심이란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양심이란 걸 진작에 시궁창에 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 죄책감이 없이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 인생은 한 번뿐이라 소중한 거예요. 내 말 듣고 잘 판단해서 인생을 종치지는 말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예요. 난 그럼 이제 그만 가볼게요. 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만 울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는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누구보다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묶여있는 그 생모라는 사람은 정말 두렵더라고요. 저는 결국 상견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이유를 말해주었고 헤어지자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예정일 딱 그 시간대에 그 여자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5번쯤 울리고 생판 모르는 아줌마가 문 밖에서 나를 찾더랍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자신이 성준 씨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성준 씨의 생모가 저를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눈썹을 문신처럼 진하게 그린 눈매, 가죽 점퍼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듯한 모습.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 드디어 보네. 예비 며느리님, 왜 상견례 안 나왔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툭 차고 거실로 들어와 제 방문 앞까지 오더니 팔짱을 끼고 섰어요. 나는 그의 엄마야. 어쨌든 엄마는 엄마지. 네가 그걸 무시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내가 말이야, 이 손으로 낳았어, 그 애를. 남들이 뭐라든 지 엄마가 누군지 그 애는 알아. 네가 우리 애 버렸지? 그래놓고 멀쩡하게 네 집에서 밥 처먹고 있어. 엄마가 말렸어요. 여기까지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딸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딸이 우리 아들 인생을 박살내놓고 지 혼자 조용히 살겠다고요? 그게 어디 통하나 보자고. 그리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너 이 결혼 깨잖아? 나 가만 안 있어. 너네 회사 친구들 주변에 다 말할 거야. 저는 벌벌 떨렸어요. 공포 그 자체였죠. 그 여자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담배를 꺼내려다 엄마의 제지에 다시 쑤셔놓고 말했어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도 어떤 여자애 하나 혼인 신고하기 전에 도망치게 만들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너 같은 것은 시군죽 먹기야. 감히 내 아들을 망쳐놓고 도망갈 생각을 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 협박질인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나가달라고 몇 번을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듣는 타입이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실 소파에 맘대로 앉아서 짓거리고 있는 그 아줌마한테 다가가서 내가 성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한테 협박하고 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깽판치라고 시켰냐? 이 상놈의 새끼가 이런 생 거지 같은 엄마가 있단 걸 나한테 숨겼어. 빨리 와서 데리고 안 가면 네 엄마는 내 손에 뒤질 줄 알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성준이 엄마가 짓거리는 소리를 전화로 다 녹음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자기 아들한테 생욕을 퍼붓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삿대질 해가면서 나를 한 대 칠 기세로 내게로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360도 한 바퀴 돌아 뒷발 돌려차기로 성준 씨의 엄마 낯바닥을 갈겨버렸더니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꼼짝도 않고 쓰러져 버렸어요. 악 소리를 내며 짧은 비명소리가 상준 씨 휴대폰에 들리자 상준 씨가 악을 써대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라이아한테 털끝만큼도 손을 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지금 누굴 친 거야? 빨리 대답 안 해? 라이아 대답 좀 해봐. 나 거의 다 왔어. 내가 지금 경찰을 불렀어. 나보다 빨리 도착할 거야. 저는 그냥 엄마랑 피식 웃고만 있었어요. 성준 씨보다 성준 씨가 급히 신고한 경찰들이 먼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라이 씨 분이 누구세요? 괜찮습니까? 박성준 씨가 문라이 씨를 엄마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저기 쓰러져 있는 분이 문라이 씨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혼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더니 저렇게 누워만 있네요. 제가 문라이입니다. 문라이 씨는 다친 데는 없나요? 네. 뒤이어 상준 씨가 도착을 해서
내가 말짱한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제서야 자기 엄마가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구급차를 부르더라고요. 성준 씨가 정신 차리라고 성준 씨 생모 얼굴을 때리자 간신히 정신이 드는지 그러더라고요. 전년들이 날 이렇게 했어. 그러자 엄마가 그 상반댁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성준 씨의 생모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너 또 한 번 내 딸한테 달려들면 뒤질 줄 알아. 그날이 네 제삿날이여. 뼈도 못 추리게 할 테니까 그리 알아. 그 말에 움찔하며 눈동자가 커지더니 공포에 떠는 듯 싶었습니다. 생전에 그런 경험은 한 번도 못 해본 듯 했어요. 구급차로 실려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석 달간 받았습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손목 골절에 어금니가 2개가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경찰을 불러달라며 엄마와 나를 고소를 하겠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그런 성준 씨의 생모한테 성준 씨가 그랬습니다. 엄마, 계속 그러시면 내가 엄마 입을 꿰매버릴 거예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예요. 내가 내 휴대폰으로 엄마가 라이한테 한 것을 실시간으로 다 들었는데 무슨 억지를 써요. 증거가 다 있는데 경찰이 엄마의 거짓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상대를 보고 억지를 쓰던지 해야죠.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요? 라이가 휴대폰에 녹음된 증거물 가지고 엄마를 고소를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알았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엄마 때문에 라이랑 헤어지고 내 인생을 망친 거예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고 나를 아들로 생각지 말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병원비는 대줄 테니까 이후에는 나를 절대로 찾지 말아요. 아, 그리고 내가 경고하는데요. 또다시 라이 집에 찾아가거나 라이 앞에 나타나서 해코지를 하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엄마고 뭐고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의 필살기 360도 회전 뒷발차게 나가 떨어져서 병원 신세를 진 거라 양심상 문병을 간 그 자리에서 성준 씨가 자기 생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엄마의 뒷발차기로 나가 떨어진 사실은 저와 엄마 그리고 성준 씨의 생모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제풀에 날뛰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가 팍 죽었더라고요. 내가 다가가자 움찔하더군요. 내가 성준 씨한테 엄마가 왕년에 태권도 유단자였다는 것을 말 안 한 것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준 씨의 생모는 상대를 잘못 만난 거죠. 그 뒤로 성준 씨도 성준 씨의 생모도 내 앞에서 얼짱거리지는 못했어요. 저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내 인생의 한순간 뒤집힐 뻔했지만 최소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는 가지 않았으니까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사랑이 전부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랑은 분명 소중하지만 사랑 하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걸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